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 샷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윤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9시 개장하자마자 또 시장을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뭐야 시장이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장은 굉장히 강했죠.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3,000선 거의 가깝게 다가섰고 2,998선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2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3,000선 너무 쉽게 넘어서면 또 그만큼 조정이 강할 테니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속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좋은 건 맞는데 어떤 업종과 종목을 선택할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아마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때문인지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동의 리스크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 일단 2시 현재 구간에서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유가가 좀 움직일 줄 알았더니 사실은 좀 시장이 내성이 생긴 듯하고요. 유가 일단 움직임 없고 한국 증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업종과 종목을 봐야 할까요? 먼저 마켓 A를 통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나타내는 한 가지 사진을 고르라면은 단연 이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사실 오늘 어떤 사진을 또 골라봐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게 대선 전부터 그리고 대선 후까지 결국에는 이 한 인물로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최근 들어서 정책주가 연이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주인공은 아닌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이 어땠습니까? 10년 동안 사실 지주사들의 주가는 거의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책 모멘텀 받고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지주사들, 금융주들, 증권주들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보였고 이번 주 들어서는 지주사 그리고 금융사들은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주는 쉬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요거를 여론에서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사가 발표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꼭 관련주가 또 움직이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주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는 IM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정책주에서 코스피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차트는 정책주의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차트가 조선주 차트인데 202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꾸준히 올라온 흐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과 엮이면서 조선주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을 받았고 자본재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글로벌 정책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엮이면서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고 최근 들어서는 국내 정책주가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신정부 정책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면서 정책 기대감이 당장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IM증권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관련주 매매를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관련주 어떤 것들 있나 보면은 꽤 많죠. 그리고 또 사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국면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업종 한 가지 보고 가시죠. 바로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와, 네이버의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보여줄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요. 17.9%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가 24만 원대를 나왔습니다. 24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오늘은 장중한 때는 25만 9천 원대까지 터치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꽤나 강한 흐름 보여줬고 어제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3%대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쉬지 않습니다. 어제는 네이버가 대장격으로 움직였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은 카카오가 더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장중한 때는 10%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카카오가요 6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으로는 정책 테마 쪽이 좀 엮였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이 임명됐기 때문인데요. 하정우라는 이 센터장은요. 네이버 인공지능 이 선행 기술을 총괄한 딥러닝 전문가입니다.
이전부터 꽤 많은 무대에서 우리는 한국형 AI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연이어서 전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 주가 흐름 보면은 이게 진짜 펀더멘털로 올라가는 것일까 아니면 테마주일까라고 좀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결론은 테마주도 맞고 펀더멘털도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AI 100조 원 투자 계획의 핵심 실행 인물로 임명이 되면서 네이버가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정우 수석과 네이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긍정적인 평가를 준 거고요. 그리고 정책 핵심은 AI, GPU,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인데 네이버는 뉴로클라우드라는 정부 공공기관 AI 인프라 협력사를 갖고 있다라면서 이미 준비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사실 JP모건에서는 이 인맥에 대해서 아주 큰 점수를 줬는데 반면에 한국계 증권사에서는 글쎄라는 의견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가 최선호주가 아니라 차선호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홈피드 효과가 지속되고 AI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이 홈피드 효과라는 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여시면은 홈페이지, 기본 홈페이지 다들 지정하시죠. 한국인의 아마 60%가 넘게는 네이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다울투자증권입니다. 광고 매출에 기여를 하고 하반기부터 AI 브리핑 또한 2025년 연내 정답형 질의 비중 중 1%에서 20%대까지 AI의 퀄리티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좋긴 한데 다만 앞서서 만나봤던 요 인맥 관련해서는 사실 다울투자증권에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제 나온 리포트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지금 거의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테마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저평가됐다 그리고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어떨까요? 이어서 카카오 만나보시죠.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카카오를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쪽에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게 카카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마지막으로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5년 연내 출시되는 오픈 AI와의 협력. 요게 다울투자증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카카오에 큰 점수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100조 원을 쏟아부는 거 굉장히 좋다. 다만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 오픈 AI라는 기업과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개의 요소를 통해서 매출과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68,000원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건데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사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좀 다른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게 IM증권의 코멘트였습니다. IM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여론이 집중되고 정책은 이제야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그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오른 것들은 약간 한계가 있는데 이제 시작이거나 아직 안 오른 것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용 외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것도 분명히 언젠간 정책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그리고 산업 정책의 다양한 부분에서 수혜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에선 대체적으로 정책주에 대해서 아직 안 오른 것들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 올랐고 그 후속 주자들 계속해서 찾아보시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 2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이어서 김주영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국내 증시 그간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었는데요. 현재는 힘을 잃고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오늘 2,996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내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954포인트가 저점이었는데 현재는 저점보다는 조금 올라오면서 0.12% 하락한 2,968포인트 선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비슷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이 고점이었고요. 이내 저점을 좀 디딘 이후에 계속해서 좀 출렁임이 나왔는데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0.12% 하락한 77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이 수급을 조금 특징적으로 잡아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이탈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4,2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그래도 코스피 하단을 좀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89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의 매도 폭이 더 큰 상황인데요. 1,7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1,8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역시나 코스닥 하단을 좀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그동안 강했는데 오늘 쉬어가는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SK 하이닉스에는 조금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 밖에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반도체 종목에도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도 파란불 켜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0.9%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 2.5%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은 모습인데 오늘 HLB 같은 경우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4% 넘는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좀 방향성 나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는 한미글로벌입니다. 오늘 한미글로벌의 경우 한국전력기술과의 MOU 소식이 부각되면서 오늘 단숨에 상한가까지 좀 도달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원전 사업 관련해서 협력을 좀 이어나간다라는 소식들이 부각이 됐고요. 오늘 원전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전에 대한 기대감 오늘 한미글로벌에도 좀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상한가까지 도달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는 노란풍선입니다. 현재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부는 기대감은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죠. 여행주 그리고 엔터주들도 오늘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나 노란풍선의 경우 일본 현지화 전략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받아갔었습니다. 이 노란풍선 같은 경우 지난해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현지화 전략을 채택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이고요. 18%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정부가 5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공약을 앞서 제시를 했었는데 이를 위해서 5년간 5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죠.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감을 갖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콘텐츠 관련주들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스튜디오 미르의 경우 개별적인 소식도 있었는데 이 디즈니 산하의 이 마블 스튜디오랑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4,34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모멘텀이 꽤 많습니다. 오늘도 업종 좀 좁혀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오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정책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게 이전에는 그러한 좀 뉴스가 많았어요. 네. 미국 향으로 이게 엔비디아 향으로 테슬라 향으로 이게 오른다. 미국 정책에 맞아요. 따라서 이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좀 이슈가 붙으면 주가가 막 상한가를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헤드라인 거의 안 보이고
정부에서 얼마를 쏟아붓겠다 요 뉴스만 나오면은 뭐 주가가 아주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 예탁급 63조 원대를 넘어선 상황이고 유동성이 또 풀리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 다만 정책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거 이거 그냥 허니문 랠리인가 단기적인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좀 먼저 짚고 가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진짜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 그거에 맞는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이익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뉴스에 주시를 하고 있으면서 그쪽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정책주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 이 정책주가 단기간에 끝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대선 선거는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대선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선거 기간이 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짧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 짧았던 부분이 정책 당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정책주 랠리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 주식시장을 살리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로 예치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던 모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치금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걸 단기 투자 트레이딩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글로벌 이슈에 따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장기 트레이딩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정책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그런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데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책주를 좀 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주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을 텐데 그러면은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 대부분이 정책주 엮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요도 그리고 뭐 돈의 금액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책을 좀 꼽아보자면은 어떤 것들 꼽겠어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AI 정책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 쪽에서 파생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첫 번째로는 뭐 하드웨어 쪽이 강세를 보이다가 요즘엔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그죠. 생각하는 네. 부분이 커요. 기존에는 AI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했는데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AI 수석이라는 직책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AI 관련된 언급을 하니까 이제 진짜 AI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진행할 건데 AI 관련해 가지고 100조까지도 투자를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도 있고 이 AI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만 둘러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타면서 시총 1위까지도 올라갔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면서 AI 열풍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으로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거는 방산입니다.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이슈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부분도 있고 신정부 들어와서도 방산 관련해 가지고 수출 컨트롤 타워나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 모멘텀은 글로벌 이슈나 계속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원전이요? 네, 원전도 이번 정부 들어오고 그리고 원전이 또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원전 시대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각 나라들이 위험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위험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 AI 시대로 돌아오면서 전력난이나 이런 부분이 될 경우에 더욱더 가파르게 여기서 우리가 AI 패권이나 이런 걸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나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세액 축소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 부분을 원전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를 중점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원전 관련해 가지고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살아 있고 체코 원전 수주 다음에도 뭐 폴란드나 아니면 중동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 수주 모멘텀은 남아 있는 만큼 저는 AI 그리고 방산, 원전 이게 다 어떻게 본다면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글로벌 정책이랑 엮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AI 그리고 방산, 원전.
앞으로 계속 갈 정책이 어떤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AI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무거운 종목인데 어제도 두 자릿수 급등세 나오고 오늘도 카카오 보니까 깜짝 놀랐고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정말 무거웠던 주식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고 뭐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정말 무거운 주식인데 맞아요. AI에 엮여주면서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주는 모습제가 정말 시장에서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넘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강력하게 부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들어오면은 강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도 살짝 올라갔던 모습도 나왔지만 네이버는 그런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AI 수석이 네이버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면서 올라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랑 카카오랑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책에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둘 다 공통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웹툰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처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죠. 코인과도 엮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수혜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카카오랑 차별점은 뭐냐? 검색과 클라우드 쪽에서 부분이 이쪽이 좀 더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부분은 정부와 협업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만큼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하반기로 가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픈 AI에서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 오면서 카카오랑 협력을 했습니다. 그 협업 프로젝트가 이번 연도에 나온다라 그랬는데 이제 6월달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협업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AI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먼저 앞서가는 모습도 나온다면 주가 탄력성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협력을 같이 하고 있는 카카오가 어떻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기대감은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도 정부 정책 기대감에 따라서 또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대체적으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카카오 쪽에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정말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큰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AI 쪽에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몇몇 기업 좀 보자면. 진짜 중소형주 관련해가지고 AI 관련돼가지고 엮이면서 다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AI랑 또 어떻게 본다면 보안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랑도 보안도 연결돼 있고 전체적으로 큰 틀로 다 연동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맞추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과거의 메타버스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강하게 들고 있고 AI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기업들을 조금 더 짚어보자라고 본다면 지금 오늘 장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컴퓨터 이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본다면 정부와 같이 긴밀하게 사업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나 이런 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아톤이라는 종목도 모바일 인증이나 보안을 하는데 금융과 공공 인증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하는 모습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정부 정책에서 AI 관련해가지고 돈을 풀고 산업을 지원해 주려고 본다면 기존의 산업을 같이 일을 했던 기업들한테 수주나 모멘텀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와 아톤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선반영이 되면서 먼저 올라가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을 조금 더 유의 있게 보려고 본다면 저는 이런 키포인트 정부와 정책 사업을 같이 했냐 아니면 보다 나은 기술력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이 좀 약간 키포인트로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소형주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 정부의 연을 쌓아서 정부의 사업을 수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이미 정부와의 협업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부와도 협업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톤입니다.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부와의 협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저희가 정책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또 뭐 정책 어떤 거를 좀 보면 될까요?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언급해드리는 것보다는 아직은 조금 빛을 못 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네, 들고 좋습니다.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국산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프리오사를 방문하면서 K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한 차례 올라가줬던 모습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가지고 산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점차 올라간다라면 정부 정책 방향이랑도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좀 더 강점이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소프트웨어를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너무너무 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AI 관련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약한 모습도 있는데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국산 칩 설계나 IP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AD 테크놀로지가 설계나 이런 부분 반도체를 하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K 엔비디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AI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의 너무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점차 조금씩 하나씩 국내 쪽으로 넘어와 준다라고 본다면 이런 기업들도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뭐 상품 계정이냐 AI 보안이냐 스테이블코인이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켜봤어도 좋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지금 하드웨어 쪽은 약간의 정부 정책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다 AI 관련해가지고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국산화 모멘텀이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뭔가 AI 관련해서 인프라를 만들려면 결국에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국산화에 노력을 할 거고 지금까지 좀 움직이지 못했던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후발주자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 저희가 AR 쪽은 이야기 많이 했고요. 방산이랑 원전 아직 이야기 못했잖아요. 네. 방산 쪽을 먼저 보고 갈까요? 최근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쉬어가려고 하면은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아요.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네.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방사는 저는 어떻게 보면 보유자분들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팔고 살 만한 섹터나 아니면 다른 종목 대체할 섹터들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지고 있고 LRG 넥스원 그리고 이제는 풍산까지도 더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중동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본다면 각 옆에 있는 나라들도 불안 심리는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방산비 관련해가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팔지 마셔라. 차라리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이번 연도까지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이것도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처음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줬다가 그 다음에 뭐 우리기술 오늘장에서는 뭐 한신기계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오는 만큼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못 간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은 왠지 안 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다만 앞서서 만나봤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대감 그리고 수준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갑에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현재 현금 결제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한국은행이 CBDC 시범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랑은 전혀 다르고 앞으로 우리 통장, 결제, 금융시장까지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CBDC가 뭔지, 왜 만들려는 건지, 그리고 도입되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CBDC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지폐와 동전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국가가 보증하는 법정 통화라는 점이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국가가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CBDC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왜 굳이 이걸 만들려는 걸까요? 첫 번째,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예요. 편의점, 카페, 병원 등 어딜 가도 카드나 간편 결제를 많이 쓰죠. 현금 없는 사회가 점점 현실이 되다 보니 국가도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결제 효율성 때문이에요. CBDC가 도입되면 수수료 없이 실시간 결제, 송금이 가능해지고 해외 송금이나 정부 지원금 지급 같은 것도 훨씬 빠르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화정책 효과를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금리를 내려도 실제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통화량 조절이나 경기 부양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CBDC가 도입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갑 앱 하나로 모든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본격화되죠. 은행 통장에 예금하던 돈 일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계좌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고 그 돈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도 은행을 통해서 하죠. 그런데 만약 CBDC 계좌가 생기면 중앙은행 앱으로 바로 송금하고 결제하고 돈을 맡길 수 있으니까 은행을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를 더 올려야 하고 대출 금리도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시중은행 예금을 빼서 CBDC로 옮기려는 현상,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각국 중앙은행도 CBDC 설계에 신중한 상황입니다. 결국 CBDC 도입은 결제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과 은행의 역할, 금리 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큰 변화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지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하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미 CBDC 모의 실험을 완료하고 민간 결제망과 연동 테스트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정말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CBDC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로 이어갈 텐데요. 장악한 종목 이슈들 먼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상원을 통과하게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논의하는 데에 탄력이 붙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가결을 하게 됐는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5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한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명확한 규제 틀 안에 처음으로 편입시키는 세계 최초의 입법 시도입니다. 이 법안 절차로는 현재 하원 심의를 거쳐서 최종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준비금 1:1 보유 의무 등이 있고요. 정기 감사도 받아야 하고 특히나 결제 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부분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달러를 연동하게 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 활발하게 붙어가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공약이기도 했었죠. 이러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고요.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신속하게 또 담당 부처가 자리 잡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다라는 발언하면서 오늘 관련주 시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분위기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1,710원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카페24, KG 이니시스 동반해서 5%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NHN과 카카오페이도 동반해서 수혜주로 엮이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5대 문화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오늘 콘텐츠, 특히나 웹툰 쪽의 분위기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 쪽의 모멘텀부터 살펴보자면 문체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K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육성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5대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K 컬처 플랫폼 생태계를 개선한다고 하고 제작비의 새 공제 대상도 확대하는데 영상, 게임, 출판, 음악, 웹툰 등까지 포함이 되면서 관련주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린 가운데 스튜디오 미르 측에서는 이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호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판매 및 공급 지역이 OTT,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 국가이고 계약 기간 2028년 3월까지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오늘 웹툰주 시세의 연속성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스튜디오 미르 상한가에 여전히 안착해 있는 모습이네요. 4,340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대원 미디어와 미스터 블루 같은 웹툰주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8에서 9%대 오름세에 포착되고 있고요. 키스트 역시 8%대 오름세, 핑거스토리도 3.5% 오른 2,90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원전 쪽은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상승세 어디까지 갈지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까지 핵심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인데 원전주에 또 오늘 상승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DS투자증권, 정부가 국정과제로 소형 모듈 원전 SMR 육성을 명시했다면서 앞선 문재인 정권 때와 다르다라는 점 강조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탈원전을 지양하고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수용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원전주의 상승세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장편 소설이다라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원전의 주 기기 제작 및 핵 연료 제조 분야는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수혜가 집중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KB증권에서도 원전 파인드리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대형 원전과 SMR 동시 수혜가 예상돼서 중장기적으로 주가 레벨업 기대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75,000원까지 끌어올리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래도 다른 원전주의 시세가 굉장히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르비텍의 경우 28% 넘게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12%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4,350원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비츠로테크와 한전기술도 4에서 7%까지 높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행주가 오늘 또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데 이유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하고 있는 노랑풍선, 오전 장중에 잠시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경영권 분쟁 조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재경 최명일 회장의 2인 회장 체제가 2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분 격차가 단 1.38%포인트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여기에 최근 2년간 최 회장 2세의 지분이 연속적으로 매입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조짐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현재 회사 측에서는 지분 구조 변화나 지배력의 이전 행위는 아니다라는 의견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슈는 조금 더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해외여행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류 할증료 오르기 전에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공약이기도 했었던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면서 4.5일제가 정말로 들어오게 된다면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도 증가할 것이란 예상 나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해빙기로 보이고 있죠. 실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투어와 강원랜드가 밸류업 지수에 신규 편입되는 그런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밸류업에 대한 의지들을 보여줬다라는 평가인데요. 하나투어 2027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고 총 주주 환원율을 50% 전후로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 제시했고요. 강원랜드에서도 역시나 총 주주 환원율 60% 달성 목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배당 성향 최소 50%를 기록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이렇게 편입되게 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여행주 흐름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노랑포선의 경우 급등세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15%대 오름세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과 참 좋은 여행이 7%대 동반 강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롯데관광개발 16,5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연일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이 밖에 무드투어와 하나투어도 1에서 4%대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 이슈들 그리고 시세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의견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들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상승 나온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하고 그리고 한미글로벌 이렇게 두 종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한중 관계를 역대 최고의 이제 우호기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중국 측의 좀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의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한국팀 공연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당국의 이제 중앙정부 비준을 거쳐야 했는데 이제 최초 이제 5천 명을 초과하는 공연만 중앙정부가 관리하도록 이제 감독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르를 포함한 한한령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미글로벌이 이제 한전 기술과 손잡고 원전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으로 전일부터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남 3구역 재개발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수주했다라고 밝히면서 한 차례 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이제 신사업 기대감과 재개발 관련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 역량 확대에 따른 기대감과 추가적인 매출 상승으로 주가의 상승이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들 두 가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엔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가에 베팅해 본다면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일단 페트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페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주요 파트너사인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페트론과의 그 기술성 평가는 여전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제 밝혀주면서 급락했던 흐름이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트론 경쟁사 대비 기술적인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고요. 일라이릴리와의 본계약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 상승이 괜찮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 또한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계약 기대감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대략 한 20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 한번 충분히 노려볼 만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대략 한 24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 정도 잡아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만 원가량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펩트론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포착하고 가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특징주 먼저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스튜디오 미르 상한가에 계속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특징주로 꼽아주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장에서도 급등하고 있어요. 네. 11% 오르는데 본격적인 좀 반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바닥권의 흐름으로는 뭐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고가권에서 좀 약간 밀려 있죠. 한 23%까지 거의 상한가를 가려는 듯한 어떤 느낌까지 주었었는데 지금 좀 밀려서 한 10% 초반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딱히 무엇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혹자들은 뭐 시청자분들 중에 신세계 INC가 오르니까 뭐 따라서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딱히 관계가 없죠. 앞에 신세계자가 같을 뿐 이제 신세계 INC는 이마트 계열이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신세계 계열이기 때문에 지분 구조도 뭐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뭐 리포트가 하나 좀 약간 긍정적인 게 나와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시세가 상승한다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탄력이 컸었고 아무튼 뭐 바닥권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 사이트죠. SI 빌리지라고 화장품도 사시고 향수도 사시고 SI 빌리지 운영하는 이제 기업이죠. 원래 신세계 백화점 이제 해외 사업부인데 이런 뭐 화장품이나 뭐 명품 향수들이나 향수들도 막 하나에 막 30만 원짜리 막 이런 것들 비싼 거, 그다음에 옷들도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이제 여러 군데에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그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재밌냐면 우리가 보통 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도 그만큼 빠졌고요. 근데 그러면은 매출이 같이 빠지면 이해를 할 텐데 매출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해주는데 영업이익만 계속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뭐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떤 설명을 좀 내놨었는데 왜 매출은 유지가 되는 한 1조 3천억 이상 계속 유지되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계속 빠지나 이제 시장의 어떤 궁금증에 답을 좀 내놨는데 사실 그렇게 답이 명쾌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좀 뻔한 얘기죠. 뭐 고정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있고 뭐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브랜드들 기존의 브랜드들이 많이 계약이 해지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기존의 브랜드들이 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신규 브랜드들도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일단 뭐 바이레도 같은 경우는 매장이 좀 줄기는 했죠. 33개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14개로 좀 줄었고 알마니 같은 경우는 57개에서 49개로 계속적으로 좀 감소 추세에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인수한 그 화장품 브랜드 중에 어뮤즈라고 있어요. 이 브랜드가 매출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좀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 가장 좀 그 강조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상반기에 이제 안 좋을 것들은 다 몰려 있고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어떤 비유였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 잠깐 살펴보면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1분기에 47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굉장히 좀 적죠. 덩치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2분기엔 7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도 6년 동안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곳이 있나. 그리고 사업 내용, 그다음에 최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어떤 경영의 행보를 봤을 때 뭐 바닥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오늘 굉장히 수급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기관은 사실 올해 초서부터 많이는 아니지만 뭐 점진적으로 계속 매수 기조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어제
어제 기관이 우리가 보통 V자 반등을 할 정도로 많이 샀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산 거에 4배 이상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장중이니까 이제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약간 뭐 러프하게 좀 올라가면은 이제 매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안 생길 텐데 오늘 뭐 20% 이상 올라갔을 때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뭐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시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 네. 상반기는 안 좋고 하반기는 좋아지고 수급상 외국인들 수급은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오늘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이 영업이익의 실적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골라주셨습니까? 현대무백스. 이 종목도 오늘 괜찮습니다. 네, 9에서 10%대 오름세. 사실 어떤 오늘 이슈가 있나요? 네, 최근에 뭐 정책주들, 뭐 테마주들 이렇게 막 상한가 가고 초급등하는 종목분들 이제 뭐 장중 내내 얘기를 들으실 테니까 저는 좀 약간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좋습니다. 일단 현대무백스 어떤 이제 좀 낯설은 종목일 수도 있고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 물류 자동화 시스템 관련돼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하루에 뭐 2번은 꼭 이제 보시는 지하철의 이제 승강장 안전문, 그 다음에 IT 솔루션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사실 어제 오늘 뭐 작년 올해 얘기는 아니죠. 이제 기업들이 왜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하냐면 인건비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설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재작년 23년도서부터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뭐 27년까지 연 20%를 성장을 할 것이다.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이 현대무백스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수주 잔량으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27년도까지는 연 20%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 담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걸 잠깐 살펴보면 일단 올해 그 1, 2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23% 정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4,700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33% 정도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그 주가에 영향 이제 적용이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년이 이제 중요한데 내년은 이제 수주 잔량을 계산을 했을 때 감안을 했을 때 5천억이 훨씬 넘는 매출을 기록을 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400억이 넘길 것으로 일단 시장은 어떤 컨센서스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종목도 한번 과거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류센터의 물류 자동화가 이제 주된 그 매출 요인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쿠팡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택배 회사들이나 이런 것 회사들이 물류센터를 많이 지어야지만 이제 그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수주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쿠팡이 일단 예정으로는 내년 26년도까지 9개 물류센터를 늘리는 것으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일단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하철 안전문 같은 경우도 뭐 GTX는 이제 뭐 어느 정도 GTX A 노선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해외 쪽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는데 호주 시드니는 현대무백스가 짓긴 했는데 만들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연결된 수지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승강장 안전 그 세이프티 도어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역시 현대무백스가 담당하고 있고 이제 호주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어떤 진출도 굉장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큰 이슈는 청라에 이제 BMW R&D 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현대무백스의 어떤 그 로봇과 관련된 물류도 선보일 것이다. 굉장히 고부가 가치 부분이거든요. 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적 일단 잠깐 좀 표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이제 물류 자동화 관련돼서 이제 현대무백스의 고객사고요. 네. 저쪽은 이제 그 IT 관련돼서 서비스를 받는 쪽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쿠팡
그다음에 네이버,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일제당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물류센터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기업들, 그러니까 그러네요. 물류센터를 지으면은 이제 굉장히 크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축구장만하게 짓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쿠팡이 이제 내년까지 9개를 이제 짓는다라고 하니까 현대무역세 수주 잔량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거래 정지가 있었나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펙으로 상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지 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격대가 사실 뭐 작년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돌파를 하면은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가격대였었는데 지금 차트의 흐름이나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어떤 수급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저항선은 뭐 강력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러프하게 돌파한 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차츰차츰 단계별로 상승을 좀 예상을 하는 그런 종목이고 내용도 그에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미래가 또 유명하게 보입니다.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또 한 종목 짚어보신다면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어요? 약간 좀 바닥권에서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떨어질 자리가 없다. 네, 솔로엠을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이유는요? 솔로엠 일단 많이 이제 뭐 회자가 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가격표가 써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꽂아 넣는 가격표를 많이 쓰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운터나 아니면 본사 같은 데서 뭐 몇 퍼센트 세일을 한다 그러면은 가격표가 전자식으로 돼 있어서 차차차 바뀌거든요. 그 이제 그걸 ESL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전 세계 탑티어 기업입니다. 뭐 한때는 1위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아직은 2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1위와 2위가 사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이 ESL 관련돼서 일단 성장성이 지금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사실 찾아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있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ESL을 별로 본 적은 없는데 이게 바로 좋은 겁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성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미국과 유럽도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어느 정도의 그 물건을 팔았는지 한번 살펴보면 50개국에 4만 4천여 개 매장에다 일단 솔루엠의 이 ESL 전자식 가격 표시기를 일단은 뭐 팔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경쟁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든 간에 중국 제품과 경쟁을 안 하는 제품 없죠. 근데 지금 중국산 ESL이 최근에 좀 약간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량이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오히려 이 솔렘 제품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어떤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은 기사로도 좀 약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럽이랑 미국이 이제 두 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인데 유럽 쪽이 일단은 한 60%, 50% 이상 정도 차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 같은 경우는 30%, 북미에 좀 약간 굉장한 라이벌 기업이 좀 하나가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 포함해서 30%,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60% 정도 매출 비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솔레임이 화장품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GDK 화장품이라고 OEM 전문 화장품 기업이 있어요. 막 이렇게 너무 큰 기업은 아니고 이 마스크팩 전문으로 이제 OEM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메디힐 거를 과거에 전문적으로 좀 만들었었죠. 이 GDK 화장품이 시가총액 800억 내외를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50% 약간 덜을 400억 주고 일단은 인수를 해서 이 부분도 일단은 뭐 솔루엠의 이제 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고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렇게 뭐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겠죠. 주식에서 가장 악재는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가장 호재는 가치 대비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루엔 같은 경우는 또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싸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영역까지 떨어졌고 네. 네, 수급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소폭 이제 순매수 전환했다라는 점은 이제 감안을 하시고 좋은 거죠. 가격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16,000원이 살짝 좀 깨졌죠. 예, 저는 16,000원 이하면은 뭐 사실 리스크한 부분이 거의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이제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22,000원 정도 중장기니까.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ESL의 탑티어 기업인 솔루엠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22,000원으로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기업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잡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면 여행입니다. 오늘 여행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실용주의 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에 따라 시장에 갖는 기대감이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이 될 것이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측에서 하반기부터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란풍선 같은 경우 현재 13%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현재는 윗꼬리가 좀 크게 달린 모습이고요. 그밖에 롯데 관광개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현재는 윗꼬리가 달렸지만 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모두 투어, SM, CNC도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어제도 강했던 스테이블 코인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의 경우 30% 넘는 폭등을 이어갔고요. 또 이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도 16%대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이런 영향단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오늘 흐름은 미투온이 가장 강합니다. 27%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NHN KCP라든가 KCT, 한국정보인증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좀 윗꼬리가 달려 있다는 점은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좀 흐름이 빠진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카카오페이만 좀 음봉 그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잡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콘텐츠입니다. 오늘 콘텐츠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5대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었죠. 이에 따라서 5년간 5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기대감을 갖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또 이 정부가 육성을 좀 지원하겠다, 해외 진출도 지원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좀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10%대 강세, 대원 미디어, 키스트, M83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볼 텐데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약간 좀 모멘텀 자체가 약간 좀 잃어버린 듯한 느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러분들 이 중동은 언제나 세계의 화약고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또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물가를 뛰게 만들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 고물가인데 유가가 높아져 봐요. 또 환율 띄워봐요. 그러면 우리는 겹겹 악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2중고가 아니라 3중고, 5중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우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수출하는 국가로서는 수입하는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마진율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마 기억 잘 못하실 텐데 1970년대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왔던 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일 샤크, 오일 샤크 말 그대로 그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중동에 진출하고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해요. GBU, Guided Bomb Unit. 이게 뭐냐면 벙커버스터예요. 이게 진짜 땅 60m 또는 그 이상까지 내려가서 빵 하고 핵시설을 갖다가 파괴해버릴 수 있는. 근데 이제 최근까지는 미국이 이란과 6차, 7차 가까이 협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빵 터뜨렸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걸 미국이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묘한 거예요. 그동안에 핵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호메이니에게 항복을 요구한다. 지금 이란에서는 이제 호메이니라고 표현하면 영어로 이제 하메이니고요. 근데 지금 하메이니는 미국이 개입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야기했던 게 axis of evil, 그러니까 악의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이란이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테러 세력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IAEA가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한 곳이 이란의 나탄즈, 여기가 핵시설이 있는데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중동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는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금 완전히 혼비백산이에요. 지금 테헤란은. 지금 한때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테헤란에 서울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이 묘한 국제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을 생각하면 이란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유 시장 변동성 지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미국이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 지금 B2가 뜬단 말이에요. 지금 GBU, 이 벙커버스터는 B2로만, 여러분들 아시는 그 스텔스 있죠? 이 B2로만 운반이 가능해요. 운반이 가능하고 B2가 움직인다는 미국이 참전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란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그렇게 되면 이건 우리로서는 유가가 뭐 $150, $200까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동 상황이 불안하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 새로 생겼어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디에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짚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좀 셈법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방산 쪽이라든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은 해결이 안 되고 잔존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거는 계속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에 약간 분위기 바꿔서 가볼게요. 하정우 AI 수석 네이버 출신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니 배우 하정우가 왜 용산을 가?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죠. 먹방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닙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하정우. 네, 이름만 같아요. 네, 전 네이버 하이프 클로버 X AI 그러니까 이른바 LLM이죠. 이른바 거대 이 언어 모델을 개발했던 이 하정우 전 총괄 센터장이 이제 용산으로 옮겨갑니다. 이른바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이버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사버린 AI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AI 우리가 좀 늦었다. 아예 그냥 미국이나 올라타자. 중국에 올라타긴 힘드니까. 근데 아니야. 지금 막대한 자금이 이제 지금 대선 공약으로는 100조입니다. 이게 투입이 되면서 이걸 이제 진두지휘할 인물이 바로 하정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요. 말 그대로 수재, 천재 이런 소리를 듣던 이 하정우 센터장이 오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이버 주가가 뛰네. 왜냐하면 네이버와의 협업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에 상당히 네이버의 목소리가 좀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사실 네이버가 좀 주춤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포털 쪽이 상당히 좀 기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녹색이 다시 한 번 더 밝은 녹색 되고 있다. 브라이트 그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매출도 지금 작년보다는 10% 정도 올라갈 것 이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저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라는데 밸류에이션도 지금 AI 서비스 관련해서 상향 조정되고 이른바 서버린 주권 우리 자체의 AI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하정우 이 수석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지금 파격 인사가 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놀랬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배우 하정우는 아니니까요. 이 하정우 이 총괄센터장이 앞으로 상당히 이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이면서 동시에 이 네이버 쪽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또 한 해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네이버가 일단은 오늘까지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그 희망과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또 2025년의 시장을 대응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산 쪽도 사실은 저희가 앞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짚고 왔지만은 결국에는 뭐 수주 쪽 그리고 그렇죠. 뭐 실적 생각해 본다면은 방산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카드다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방산 그러면 한화 아니면 현대 로템, K2전차죠. 뭐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 이야기까지 네. 나왔었고 게다가 이제 현대 로템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KTX 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는 전철 차량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궤도 건설도 있는 거예요. 여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국경제인협회의 회장 바로 류진 회장의 풍산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좀 뿜뿜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신중한 안전한 그런 기업 경영을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하면은 국내 최대 구리 가공업체입니다. 뭐 대동도 있긴 합니다만 또 탄약을 생산해요. 자, 풍산의 로고가 찍혀 있는 탄약을 사용하지 않는 지금 무기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전도 있는데 그건 뭐 큰 매출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풍산의 포탄도 다 풍산이에요. 포탄도. 그러니까 K9 자주포 안에 들어가는 포탄도 풍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참 이 유진 회장의 특징이 워낙 뭐 영어도 의사소통이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부시 가문하고 상당히 또 막역한 관계예요. 트럼프 가문하고도 뭐 일정 부분에 또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풍산을 좀 주목해 볼 워낙 신중해요. 기업 운영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야 되는데. 뭐 건너야 되겠죠. 근데 그럴 정도로 신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만큼은 내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방산업체가 지금 PR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뭐 한 30배 돼요. 근데 지금 12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이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워낙 신중한 거에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또 신중하게 기업 경영을 하기 때문에 좀 믿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또 장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풍산에 한 번쯤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뭐 세계에서 가장 싼 방산 기업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네. 이게 결국에는 말씀처럼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총알을 팔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실 그냥 팔고 싶다고 파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와의 협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굿모닝 세븐이라는 이 프로그램 했을 때부터 사실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렇죠. 저는 계속 이야기했죠. 맞아요. 풍산은.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방산도 수주인데 수주로 돌아가는 또 산업 생각해 본다면 조방원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그렇죠.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볼 그 필요가 있을 이야기를 것 같아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 바로 태종 이방원인데 이를 뺏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조방원, 조선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이제는 조선은 한국이에요. 그다음에 방산, 원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상장 지수펀드도 ETF도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의 흑자전환 속에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합니다. 지금 이 전문 분야에 분석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저는 뭐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요. 또 하나오션은 오션대로 후발주자로서의 필리조선소 등의 장점. 미국에서 배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과의 네트워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동관 부회장이. 그다음에 이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들 LNG선, HD는 HD에도 미국의 군함을 바로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조선 관련된 부분 말씀하고 방산도 마찬가지. 이런 이 ETF 상품들이 계속해서 좋다는 거는 뭐냐면 상당히 장기 투자 가능성이 있죠. 이 지금 코스피 5천 목표로 내걸면서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단기 B2였어요. 이 점들이 상당히 좀 지금 관련 계좌들이 이 전환이 되고 있는 거. 장기 투자로 이제는 주식 투자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점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동력도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상법 등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기본적인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알로바다, AI,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든든하게 좀 믿고 국가 정책적으로 또 한미 관계 속에서 믿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방원이다. 조선 방산 원전 이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조금 원래는 이방원이었잖아요. 3년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요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왜냐하면 지금 2032년부터 축소 예정이던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신재생 에너지 또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이 공화당 정부는. 그래서 2028년에 세액 공제를 IRA법에 나오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액 공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어요. 26년 내년에 60%, 27년에 20%, 28년에는 완전히 폐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나솔루션이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CS 윈드 풍력이죠.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면 분명하지만 미국도 지금 선런, 그다음에 솔라 엣지, 엠페이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숨은 돌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낙피는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피해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3년 전이면 이방원, 이제는 조방원. 네.
알겠습니다. 조방원은 사실 미국의 정책과도 연결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IRA 법안 지금 벌써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투자하실 때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 꼭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연준이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했다. 연내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은 유지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분산된 점을 고려하면 연준이 쉽사리 정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파월 의장은 정책 조정을 고려하기 전 경제 흐름을 더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점도표에서 7명은 금리 동결, 8명은 두 차례 인하를 예상했고 한 차례 또는 세 차례 인하를 본 위원도 있었다. 내년과 내후년 금리 전망은 각각 3.6%, 3.4%로 상향돼 인하 여지는 줄었다. 관세 정책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연준은 향후 물가 정가 여부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후 원유 수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수송 정보 업체 탱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이 있던 지난 13일부터 이란은 하루 평균 233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이는 직전 1년 평균 대비 44% 증가한 수치다. 수출된 원유 대부분은 이란 핵심 에너지 시설이 밀집한 카르그 섬에서 나왔으며 해당 지역은 공격에 취약하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선박들이 분산돼 있으며 다수의 선박이 AIS 신호를 끄고 운항의 위치 추적을 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스라엘 공격 이후 국제 유가와 유조선 운임은 급등했지만 이란의 주요 원유 시설은 아직 타격받지 않아 공급은 유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과 선박 항해에도 큰 변화는 없는 상태다. 이란은 상황 악화를 우려해 단기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항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시장의 뒷심을 발휘해주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조금 오전 중에 좀 약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시 뭐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오늘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뭐 증시는 계속 좀 좋은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흐름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새로운 정부의 이제 추진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여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곳에서 지금 과거 인수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각 부처가 지금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각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 맞춰서 향후에 추진할 정책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부처들의 보고사항들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문체부가
캡처 확대를 위해서 컨텐츠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문체부 예산이 51조 정도 투입이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내용을 뭐 뜯어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K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 한 5조 6천억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과대로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다라는 측면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 향후에 이런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컨텐츠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된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지금 순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대로 다시 이제 뭐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 자금 자체가 뭐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정책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일단 테마가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런 관점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뭐 AI,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오늘은 또 컨텐츠 이런 식의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지탱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부 정책주인데 이 안에서 순환매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강조해 주셨습니다. 손창현 팀장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뭐 단기적인 숨고르기 장세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FOMC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적인 언급을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3월의 전도표와 별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된 게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FOMC에서 계속 금리를 인하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일단 상당히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FOMC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지만 모멘텀 자체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좀 진행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뭐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과 쌍끌이 매도가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이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섹터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PBR 1배 정도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BR, 이제 PBR 관련된 기대감이 연계가 됐었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PBR 1배 이상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는 단기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박스권으로 계속 흐름을 보였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383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350원에서 1375원의 박스권 흐름을 완전히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결국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매도로 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좀 장기화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상황이긴 하지만 완전하게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되레 좀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른 이제 주요국들과는 개별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숨고르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시장 고유의 모멘텀으로도 또 잘 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중동발 리스크는 여전히 발목을 좀 잡고 있지만 국내 정부 정책이 힘이 되고 있고 조방원, 조선방원 또 원자력 쪽은 또 힘내는 모습 또 순환매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고유의 모멘텀을 좀 더 보는 게 좋을지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동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도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 방산 업체들의 이제 뭐 중동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지금 산자부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돼서 뭐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오후 시장 들어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정책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으로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관에서의 시장 분위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장 마감 약 1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973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2,996포인트까지 또 오르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70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782.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약 보합권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수급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물량 3천억 원 이상을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도에 동참하는 모습, 개인 나홀로 매수 우위 보이면서 3,800억 원의 매수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동반의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6월 19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큰 움직임은 없이 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종목 하나하나 보면은 또 급등과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다이내믹한데 지수단만 봤을 때는 큰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의 분위기를 좀 보고 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거의 사실은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0.8% 하락세, SK하이닉스는 무려 어제와 똑같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방산주가 뛰었네요. 현대로템 7%대 상승, 그리고 한화오션이 3%대 조정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 쪽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러한 분위기였고 그리고 오늘 시장 네이버, 카카오 보이십니까? 카카오는 오늘 9.4%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네이버는 3.4%대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카카오 장중에 6만 원대 뛰어넘었고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다만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주들이 오늘 시장에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 크래프톤 오늘 5.7% 넘게 내리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이 7.9%대 상승, 오늘 비만 치료제 쪽으로 상승 탄력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 보여주는 테크윙, 그리고 원익 IPS, 동진세미캠, JNTC 이러한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하락으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2,977선 그리고 코스닥은 782선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 함께 보시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오늘 또 산 기업들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 또 이례적으로 오늘 현대차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우위 포지션을 또 일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는 약간 좀 매수와 매도 포지션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은 오늘은 차익을 실현하는 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1,3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 같지만 10시를 기점으로도
1,0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 오전장과 비교해서는 매도폭이 커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165억 원가량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좀 내리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삼성전자 59,2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는 25만 원대 뚫어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25만 원대 아래에서 24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위권부터 4위권까지는 큰 특징적인 종목은 없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오늘 약간의 시세 분출 나왔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현대차, 강보합권, 네이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주인공입니다. 결국에는 어제장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앞자리 24에서 25로 바뀌면서 25만 2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HD현대 중공업 이제 12위권까지 빠졌네요. 기아와 함께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선 주인공은 아닌 듯합니다. 셀트리온은 1%대 하락세, 신한지주, 삼성물산까지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봤을 때 주인공은 딱 하나 네이버뿐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기업들은 그냥 시세를 유지했다 혹은 어제장 대비해서 약간 빠졌다 정도에서 거래 마감한 것 같고요. 코스닥의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HLB가 오늘 결국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5.7%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53,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랜만에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테오젠 좀 쉬어갔습니다. 2%대 하락, 38만 7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9만 원대 이탈을 했고 에코프로는 약간 좀 엇갈린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권 27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특징적인 종목을 하나 꼽아보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것 같은데 로봇주가 워낙 오래 쉬어갔는데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파마리서치 오늘 5% 가깝게 반등세 나왔습니다. 파마리서치 이번 주 들어서는 이 시세가 롤러코스터 같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인적 분할 이슈를 공시하고 난 이후로 주가가 17% 넘게 빠졌고 다음 날에 8% 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또다시 주가가 8% 넘게 빠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마음을 못 정한 듯합니다. 이게 정말 악재가 될 것인지 혹은 근본적인 모멘텀의 훼손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은 약간 고민하는 장이었다. 근데 어제장 대비해서는 시세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펩트론 7.9%대 상승 흐름 그리고 클래시스, 리가캠 바이오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 그리고 간밤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FOMC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좀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의 분위기 영향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외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전일 뉴욕 시장에서는 달러 금리 동결 나오면서 FOMC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 기준 98.90까지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경우에 1,376원까지 여부에서 상승했는데 FOMC 내용은 다 아시는 대로 예상대로 금리 동결 그리고 점도표에서는 연내 2회 금리 인하 가능성 제시했습니다. 우선은 노동시장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코멘트가 있었고 연내 동결 의견이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는 등 다소 매파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관세 효과는 제한적이나 여름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연일 금리를 인하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도 관망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FOMC는 그렇게 그냥 지나갔고 사실 중동 분쟁 관련해서 트럼프는 계속 코멘트를 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협상을 원하고 가능성도 있다. 혹은 이란 공격 가능성도 역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란에 대한 공격을 검토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미국인의 이스라엘 내 대피 소식
그리고 이란의 거기에 대한 항전의지 피력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와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고요.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1375원 바로 시작했는데 트럼프 이란 포르도 핵시설 공격 무게 두고 있다는 보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 이라크 원전 주변 지역 피난 경고 뉴스 실제로 타격이 나왔고 이란도 이스라엘 쪽에 미사일을 쏘는 등 계속 지금 서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바로 상승 1386원까지 올랐다가 1380원 25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약간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은 원화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계속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고요. 미국 금리 움직임이 우선 어제로 우선은 일단락이 됐고 중동 분쟁에 따라서 계속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인데 이제 트럼프의 이란 압박 그리고 이란의 항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게 유가, 물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면에서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객관적으로 밀리고 있는 이란이 이제 게릴라전, 공성전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할 경우에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역시 미국에서도 막대한 비용과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화 가치 약세, 환율 상승 쪽으로 계속 압력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오늘 거시경제 금융현황 간담회 같은 데에서 이제 우리 금융수장들이 모여서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해서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 그리고 1386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빠졌던 부분에서도 약간 그런 쪽에 경계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시장 상황 자체는 환율 상승 쪽으로 계속 압력을 준다고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400원까지 상승 예상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0원대까지 상승 전망한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양지수가 큰 탄력은 없었지만 잘 버텨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간밤에 FOMC 중동 이슈들 소화를 해줬고요. 정부 정책 모멘텀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할까요? 내일은 어떤 포인트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중동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뭐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지금 양국 간에 서로 뭐 공방이 있는 와중에 지금 미국의 참여 여부가, 참전 여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사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정부 정책 수혜주의 순환매는 아마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뚜렷하게 주도주가 없이 그냥 이런 정책 관련된 주 중심으로 지금 뭐 계속 좀 순환매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대신 이제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뭐 어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이 뭐 모두 다 간다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아마 선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실제 정책이 집행이 됐을 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지 핵심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일단 외국인이 전환했다라는 거는 지수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다라고 하면 지수의 뭐 급격한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개인들이 뭐 최근 고객 예탁금이 65조까지 증가를 하면서 유입이 예상은 되고 있지만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약간은 아직까지는 힘에 좀 버거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보다는 개별 뭐 상황이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의 움직임이 내일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손창현 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내일 어떤 포인트 잡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도 대표님과 같은 의견인데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방향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을 폭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이란과 핵 협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드롭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협상이 다시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연계가 되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일 그 MSCI 시장 접근성 평가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던 공매도 규제 완화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보면 이제 25일 날 이제 연례 실장 분류 리뷰에서 이제 그 관련된 관철 대상으로 등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MSCI 신흥국에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는 좀 더 본격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이제 얼마만큼 이어지는지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종목들이 당연히 반등을 한다라고 보면 시장을 단기적으로는 한 3,000선까지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떤 방향성을 좀 보이는지를 내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총상위 종목들까지 반등 여부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임순재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알고 보셨습니까? 네, 뭐 LS 일렉트릭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뭐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부 산자부에서 이제 보고를 국정위에 이제 보고를 한 게 뭐 전략 확충 관련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후장 들어 이제 신재생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도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전력망 확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본격 투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매출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 내에 최근에 전력 설비에 대한 수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미국 내의 초고압 변압기 수요에 맞춰서 미국 내 공장들의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동에 따른 그런 이제 가동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상대적으로 조금 상쇄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ESS 시장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ESS 관련돼서는 뭐 단순히 지금 배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와 관련된 여러 이제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공급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반기 이후에 수출 호조세를 바탕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그 이제 3대 그 전력 변압기 관련된 회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세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은 어디까지 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계속 뭐 LS 일렉트릭도 뭐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전 고점인 30만 원 이상 올라간 32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은 23만 원 정도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LS 일렉트릭 32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현대 오토에버를 오랜만에 좀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기업 쪽에 시스템 통합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뭐 LG그룹에서 시스템 통합을 전담을 하고 있는 LG CNS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SI를 전담을 하고 있는 삼성 SDS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에서는 역시 뭐 AI 관련된 사업을 대기업 중에 관리한다라고 하면 누가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냐? 역시 시스템 통합 관련된 업종에 대한 그런 기업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쪽에는 시스템 통합을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AI 사업과 연계성이 좀 높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계속 뭐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28년에는 아이오닉 5 2세대 쪽에 탑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가 6월 22일 날 로보택시 관련된 또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지니고 있는 업체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제 시스템을 동사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공장 그리고 로봇 투여 관련된 로봇 훈련 데이터 센터를 동사가 인프라 쪽에서의 역할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실적이 1분기 때까지는 별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세 매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하반기 실적까지 좀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18만 1,000원, 손절가는 14만 5,800원. 제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오토웨버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시장 한마디 들어볼게요.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정책주는 돌고 돌고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만큼 이제 내일도 정책 관련된 종목들에 아마 시장 관심도가 커질 테니까요. 그쪽으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팀장님은요? 저는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뭐 꺾이거나 조정을 보인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두 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